드라마 내용 잘 보고 오셨나요? 네, 드라마에서 나타난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의 자막 부분 잘 보면 알 텐데요. 자, 이 갑신정변은 당시 개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연회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정총국이 뭐냐? 그 드라마 내용 잘 보시면 알 텐데 오늘날 우체국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편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종의 통신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먼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굉장히 큰 변화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아무것도 아닌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였기 때문에 이걸 축하하는 연회를 대규모로 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시 최고 권력자들, 온건계아파 세력들이 집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자, 이때 영상에서처럼 불을 질러서 급진개합하는 정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굉장히 나쁘고 험악한, 뭔가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일으킨 것처럼 고종에게 거짓말을 고한 후 고종을 긴급 대피시킨다면서 경우궁이라고 불리는 작은 궁궐로 이동을 시켜요. 왜냐면 이게 궁궐이 작기 때문에 적은 군사로도 포위를 하기가 좋거든. 그래서 왕만 우리 손에 쥐고 있다면 우리의 정변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김옥규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종을 대피시킨 다음에 고종이 부른다 라는 이러한 명령을, 거짓 명령을 내려가지고 정부 내 주요 인물들을 제거하고 궁궐을 장악하는 모습 보이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때 제거될 뻔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민영익이란 사람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 자, 민영익 성씨 보면 알겠지만 민씨죠, 민씨. 명성황후가 굉장히 아꼈던 조카예요. 참고로 그 명성황후는 아이를 가지는데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즉위하는 순종이 태어날 때까지 실은 좀 많은 유산이나 사상 같은 좀 아픔이 있었어요, 명성황후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 주위에 있던 어린 조카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쏟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성격이나 인품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고종과 명성황후의 사랑을 받았던 조카가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민영익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그러한 지원 속에서 유학도 다녀오고 하면서 개화 정책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민영익은 김옥균하고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고 이런 과정에서 절친한 친구로서 커가는데, 그러니까 약간 김옥균이 기대를 해요. 민영익이 굉장히 이쁨 받는 조카인데 자기인 급진개화파랑 친하단 말이야. 그럼 민영익이 급진개화파 세력으로 들어온다면 자기들도 온건개화파에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 민영익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나름 야망이 생긴 거야.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인데 지금처럼 저렇게 힘없는 급진개혁파보다는 힘있는 온건개혁파랑 친하게 지내면 나도 정부에서 큰 인물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민영익이 야물차게 김옥균을 버리고 온건개혁파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김옥균 입장에선 굉장히 배신감을 느낀 거죠.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영익이 엉뚱하게 온건개혁파한테 넘어갔으니까. 그러면서 일종의 복수심으로 이 정부 내 주요 인물을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거의 넘버 원, 투를 다루면서 이제 제거했던 사람이 민영익이거든요. 그래서 김옥균이 민영익을 향해 크게 칼을 휘둘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큰 자상을 입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구살생으로 치명타는 면했나 봐. 그 살아남아가지고 엉금엉금 기어서 이제 고종하고 명성황후를 찾아간 거야. 그래서 이제 고종과 명성황후도 이 사건이 그 쟤네 말처럼 그냥 낯선 무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뭔가 심상치 않은 정변이구나 라는 걸 눈치를 까게 되고요. 그러면서 명성황후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이 민영익이란 조카가 죽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어이들을 막 부르니까 어이들이 죄송합니다. 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한방술은 침이잖아, 침. 그 침을 놓는 것만으로는 그 대규모 칼 맞은 그 자국을 꼬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출혈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과다출혈로 민영익이 죽기 일보 직전인데 개화정책 후잖아요.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가 민영익만 살릴 수 있다면 누구라도 좋다면서 알렌이라는 미국인 의사를 데리고 와요. 왜냐면 이때 우리 1882년 뒤니까 미국과 교류한 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에 이제 서양 의학을 알리기 위해서 찾아온 의사였는데 알렌이 가능할진 모르겠으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해가지고 민영익을 살리거든.
고종과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지. 모든 어이가 얘는 가망 없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알렌이 그걸 살려냈으니까 그래서 고종이 너무 기뻐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건 정리된 후에 알렌한테 네가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뭐든지 들어주겠다. 관직을 주랴? 땅을 주랴? 아니면 금은보화를 내리랴? 하고 이제 고종하고 명성황후가 찾아가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알렌이 되게 감동적인 게 저는 조선에 서양 의술에 대해 알리려고 왔는데 이 저희가 다루는 의학이 사람의 몸에 칼을 대면서 치료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 조선인들에게 굉장히 낯설어하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조선에 서양 의술을 다루는 병원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알렌이 얘기를 하게 되고요. 고종은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서 조선의 최초 근대식 서양병원을 세우게 돼요. 그 병원을 제중원, 민중들을 널리 구제하는 의원이라고 해서 제중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는 널리 은혜를 베푸는 의원이라고 해서 광해원이라고 바뀌게 되고요. 이 병원이 나중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시초가 되는 병원이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서양 의술을 다루는 병원으로서 아주 유명한 병원이에요. 근데 그 병원이 이 갑신정변 때 있었던 민영익의 죽을 뻔한 위기와 관련이 있다는 거. 유명한 사례라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김옥교는 이 과정에서 정부를 장악을 하고 자신의 급진개화파로 구성이 된 새로운 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급진개화파가 그토록 원하던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14가지의 개혁안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는 14개조 정강, 그러니까 14개 조항으로 발표되는 정치 강령,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선언문인 거야. 근데 이 사건이 갑신정변이었잖아. 그치? 갑신년에 발표됐던 정강이라고 해서 책에 따라서는 같은 말로 갑신정강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강이 발표가 되면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 추진하려고 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을 접했던 청나라 군대가 바로 귀환을 해버려. 왜냐하면 이때 명성황후가 민영익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제대로 된 소식을 알고 몰래 밀서, 편지를 보내거든, 청나라에. 그래서 청나라가 딱 배 타서 지금 청나라 본국으로 떠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소식을 접하고 조선으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본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청나라 입장에선 잘못하면 일본에게 조선에 뺏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든. 베트남도 중요하지만 이미 내가 종주권을 인정받아서 손에 쥐고 있는 조선에 이를 순 없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청나라가 바로 달려오게 되고요. 청나라 군대가 찾아오니까 또 웃겨요. 이 김옥균이 일본 군대가 이걸 맞서 싸워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군이 아직 청나라와의 전면전을 원하지 않았거든. 그러면서 왜 난 너 갑신정변 일으킬 때 도와줬다? 이러면서 은근 발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김옥균이 급진개화파의 힘만으로는 이 청나라 군대를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망가는 모습 보이게 되고요. 근데 결국 도망가도 얼마 되지 않아 김옥균은 암살당해서 죽고요. 그 외에도 여러 인물이 도망가거나 혹은 제때 도망을 못 가 제거가 됩니다. 그 결과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게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회 때 정변이 일으킨 게 1일차, 14개조 정강을 발표한 게 2일차, 청나라 군대로 정변 종료된 게 3일차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일만 급진개화파가 천하를 장악했다라고 해서 3일 전하 라는 이름으로 사건이 불리기도 합니다. 약간 별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당시 조선에서 발생했다라는 건데요. 전개 과정 자체는 내용 심플하죠, 얘들아. 뭐 민영이 얘기를 내가 좀 길게 해서 그렇지 진짜 3일로 끝난 사건이고요. 엄밀히 시간으로 따지면 30몇 시간인가 밖에 안 돼가지고 3일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수준의 짧은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14개조 정강이라는 엄청난 문서가 발표가 됐다라는 거고요. 이 문서를 통해서 우리는 급진개화파가 과연
어떠한 세상으로 이 나라를 바꾸고 싶었는가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교과서 23쪽을 보시면 그 내용이 교과서에도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앞에 강화도 조약에서도 그랬듯이 이걸 여러분이 조금 정리하기에 편하라고 내가 여기 학지에도 간략하게 실어놨어요. 같이 비교하면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4교조 정강 14개 내용을 다 알면 좋지만 아직 중학생이니까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한번 살펴봅시다.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5개인데요. 먼저 1조입니다. 1조. 자, 청나라에 압송된 흥선대원군을 되찾고 청에 대한 뭔가 잘못된 형식적인 허례허식을 폐지하자라는 건데요. 자, 이 사건이 갑신정변이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큰 힌트이기도 해요. 자, 당시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에 압송이 됐네요. 압송, 납치당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사건 때문에? 그치, 이 이모군란 이후다. 요 상황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모군란 때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청나라로 흥선대원군이 잡혀갔었잖아요. 그러면서 대원군이란 사람이 솔직히 급진개혁파 입장에선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대원군은 전형적인 쇄국 정책이잖아. 어떻게 보면 온건개혁파보다 더하지 문을 아예 걸어 잠그자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급진개혁파 정치적인 입장은 아예 맞지 않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대원군, 당시 우리의 국왕이었던 고종의 친아버지란 얘기고요. 자, 조선이란 나라가 이제 근대 개혁을 통해서 다른 시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긴 했어도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충과 효를 강조했던 유교, 성리학의 국가예요. 그런 나라가 아버지란 존재를 쉽게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고종과 흥선대원군의 관계가 실제로 좋든 나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고종은 유교 국가인 조선의 국왕으로서 효라는 가치관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인 대원군이 청나라에 납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기들이 뭔가 근대 개혁 운동을 추진하려고 할 때 청나라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는 거야. 물론 앞에서 봤던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에서 종주권을 인정해줬어요. 요거 자체도 큰 문제지만 설사 종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주지 않았더라도 대원군이 납치돼 있다. 이 상황만으로 고종은 쉽사리 청나라의 말을 어길 수가 없을 거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김옥균, 박영효 같은 이런 급진개혁파가 고종을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상황에선 원하는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그래서 완벽한 자주국, 완벽한 독립국으로서 조선의 지위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원하는 개혁을 순수하게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청나라와의 사대 관계, 큰 나라라고 우리가 모셨던 거, 그딴 것도 싫고 앞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에서 찍었던 종주권 그딴 것도 싫고 대원군도 되찾아와서 청나라가 우리를 간섭하는 모든 뭔가 조건들을 없애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조선을 자주국, 독립국 혹은 합쳐서 자주독립국 요걸로 단단히 세우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본격적인 급진개혁파가 원하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마련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14개조 정강 가장 첫 번째 조항으로서 청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모습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 조선에서 개혁을 추진하려면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솔직히 땅덩어리도 작고 자원도 적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건 사람. 인재라는 거지, 인재. 근데 지금 인재를 뽑는 방식이 급진개혁파가 보기엔 좀 좋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2조에서는 앞으로 우리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인재들을 뽑을 거예요. 평등을 내세워서 문벌을 폐지해서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하겠다라는 건데요. 바로 문벌, 우리 앞에 고려시대 할 때 들었던 단어죠. 문벌 귀족 이런 거. 신분이나 가문 같은 그러한 조건들이 아니라 오로지 실력, 능력, 이 사람이 가진 걸 보고 인재를 뽑겠다라는 거지. 근데 역사 공부 좀 제대로 한 친구들은 이상하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조선이란 나라는 실력 중심으로 인재를 뽑으려고 애를 썼던 나라거든. 그래서 시험을 통해 관리를 임명하는 무슨 제도로 주로 관리를 뽑았죠?
그치, 그 유명한 과거제. 조선은 고려랑 달랐잖아요. 실력으로 인재 뽑으려고 했어요. 과거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좀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들은.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 과거제가 옛날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지. 특히 이미 이 시기는 세도 정치가 이제 경험을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세도 정치 할 때도 봤었잖아요. 안동 김씨란 이유로 뽑고 풍양조 씨란 이유로 뽑고 혹은 이 세도 가문에다가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뽑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진짜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커닝 페이퍼도 난무하고 과거제가 굉장히 좀 잘못된 제도로 이미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거지. 되게 전형적인 안동 김씨니까 뽑아. 가문 보고 뽑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상 과거제가 능력을 본다고 해도 천민, 평민 이 사람들이 문과 그 과거 보는 게 쉬울까요? 그치, 우리 이미 배웠지만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신분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완전한 평등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야. 정말 실력만 보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김옥규는 뭔가 실력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할, 임명을 할 그러한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하면 당시 문제가 되고 있던 과거제 자체를 폐지를 하자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지 같은 거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거를 과거제 폐지다라고 보기를 주는 경우도 꽤 많아요. 많은데 근데 문제는 이 2조에 실제 여러분 교과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그렇다고 대놓고 과거제를 없애자고 얘기를 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김옥규는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뽑자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과거제 폐지요 라고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책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좀 달라. 그냥 어떤 책이나 어떤 학자들은 그냥 보이는 그대로 실력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하자, 과거제를 좀 보완한다든가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다. 아예 과거제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걸 폐지해야 된다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책에 따라 문제에 따라 약간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잘 분석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 내용에서 옳지 않은 것 고르세요. 보통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할 때 요거를 과거제 폐지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보기가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거든. 책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 풀 때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조 내용 어쨌든 뭔가 인재를 뽑는 제도 자체에 변화를 주고 싶어 했구나. 요거 자체는 확실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조항을 통해서 당시 급진계파가 조선을 자주 독립국으로 만들면서 능력 위주의 인재들을 통해서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3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요 지조법이란 단어인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일부러 한자까지 넣었어요. 자, 지조. 지자는 모르는 사람 없죠? 땅지. 그러니까 뭔가 땅과 관련된 법을 개혁하자. 그러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자라고 돼 있는데요. 자, 국가 재정을 확보하자. 나라의 돈은 어디서 나온다? 세금. 즉, 이 지조법은 세금과 관련된 뭔가 법이라는 거지. 근데 앞에 땅이 붙었단 말이야. 그럼 이 조는 뭘까요, 여러분? 이제 조세랑 관련된 그 할 때 조예요. 그래서 조선의 세금 제도 중 당시 조선은 농업 국가니까 농민의 수가 가장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농민과 관련된 토지세, 우리가 이전까지 뭐 흔히 지세, 전세 같은 말이에요. 라고 불리던 이 세금 제도를 개혁하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뛰어난 인재들을 고용해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더니 앞에 고종도 그랬지만 이런 뭔가 새로운 정책, 새로운 개혁을 내세울 때는 뭐니 뭐니 해도 돈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야. 근데 이 돈을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요한 건 세금 제도라는 거고요. 물론 앞에서 흥선대원 원군이 삼정의 개혁이라고 해서 전세, 군포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을 하긴 했으나 이미 앞에서 고종이 재정 확보해라 라는 얘기에서 봤지만 뭔가 그것만으론 국가 재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안정적으로 개혁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금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이 돼야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합리적으로 국가에 필요한 재정이 충분하게 마련이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가장
세금제도 중 중요한 토지세를 개혁하자라고 이제 급진개혁하는 주장을 한 거고요. 그와 관련된 중요한 법이 지조법입니다. 그래서 이 조라는 한자가 세금이다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탄탄한 국가 재정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지조법 하면은 솔직히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 한자 어렵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보통 학생들이 지자는 대충 감을 잡아. 또 한자 이렇게 적어주는 문제도 있거든. 친절하게. 그럼 지는 땅지자라는 거 알아. 근데 조를 모르겠는 거야. 조를 해석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지조법이 뭘까? 지조법이 뭘까? 땅이니까? 토지제도를 바꾸는 거구나. 학생들이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토지제도 토지를 어떻게 나눠주고 누가 가져가고 요런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실은 농민들이 땅을 농사를 짓고 하는 건 맞지만 당시 우리가 예전에 봤지만 대부분의 땅의 소유권 가지고 있는 건 누구예요? 양반이거든요. 그리고 이 개혁을 추진하는 김옥균 급진개혁파 양반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굳이 농민들한테 재분배를 하는 것까지는 원치 않는다는 거지. 그저 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땅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좀 더 내는 거야. 그것까지는 자기들이 괜찮은데 땅을 아예 누군가한테 넘겨주는 건 원치 않는 거야. 그래서 세금 제도를 개혁하자고 하지 토지 제도를 개혁하자고 하지 않아요. 3조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서 국가 재정이니까 세금이겠구나 라고 해석하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세금을 지조법이란 이름으로 거두면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바로 이 모든 세금, 모든 국가 재정은 12조에서 호조에서 관리를 하자라는 거야. 즉 호조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재정을 한 곳으로 모으자라는 건데요. 요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재정 일원화 이렇게 표현해요. 발음이 조금 씹혔네. 그래서 재정 일원화 글자가 좀 구린가? 못 알아보겠으면 여러분 교과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재정 일원화 그래서 재정을 한 곳으로 모으자라는 건데요. 선생님 옛날에는 재정을 한 곳에서 관리 안 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맞아요. 옛날에 조선은 재정을 각 기관별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세금을 거두는 건 호조지만 호조에서 몽땅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군사기관에서 필요해. 그럼 군사기관에 나눠서 군사기관에서 알아서 운영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 앞에서 개혁했잖아. 막 통리기무, 아문 같은 그런 기구들 필요해. 그럼 거기서 들고 가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수증이 기관별로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한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니 이만큼 써 해서 영수증을 한 장으로 만들어서 땡땡땡 하는 게 아니라 영수증이 A기관, B기관, C기관, D기관 다 달라요. 기관별로 있다 보니까 총 얘네가 얼마를 썼는지 집계를 하고 싶을 때 정리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영수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렵다는 거지. 여러분도 슈퍼 같은데 계산해 봐봐요. 내가 총 오늘 얼마를 썼나 보고 싶을 때 슈퍼 한 곳만 가면 영수증 총 한 개 가지고 맨 끝에 총액만 보면 되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슈퍼 갔다 문방구 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해서 영수증이 많아. 그럼 내가 일일이 이거 총 합계를 또 더하기를 해야 되잖아.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계산이 여러 곳으로 나누면 나눌수록 재정은 복잡해지고 복잡해지면 빼돌려지기가 쉬워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재정 횡령, 그러니까 빼돌리는 나쁜 놈들도 많았거든. 탐관오리들이 이거 악용 많이 했어. 조선시대는 얘들아 지금처럼 돈으로 세금을 걷는 경우도 있지만 뭘로 거두는 경우도 많아요. 그치? 농업국가다 보니까 쌀로 세금을 걷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쌀로 세금을 거두면 이걸 옮기는 과정에서 썩거나 흘리거나 이런 경우도 많다라는 거야. 이걸 한 곳에서 관리를 하면 쌀포대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이게 뭐 새거나 이런 관리 차원에서도 훨씬 편한데 그게 아니라 이걸 매번 이동을 하면 그때마다 흘리고 떨구고 옮기는 과정에서 또 썩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 쓰잘데기 없는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재정이 빼돌려지는 걸 막기 위해 한 곳에서 돈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거야. 영수증을 한 장으로 만들자는 거지. 그게 이 호조 중심의 재정 일원화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재정 일원화라는 게 작업이 되게 힘들어요. 게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거 악용해서 빼돌리는 관리들도 많다고 했잖아. 그런 관리들 입장에선 재정 일원화 별로 안 하고 싶겠죠. 그 나쁜 관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500년간 영수증 따로 해왔던 나라가 조선이에요. 이제 와서 한 곳으로 관리하자. 익숙하겠어요? 낯설겠어요? 낯설다는 거지. 내가 쓸 돈 내가 관리하겠다는데 니네가 뭔데 재정 일원화라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관리들도 있어요. 횡령 아니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 일원화는 개혁이 실패, 잘 안 이뤄져. 3일 만이었잖아, 심지어. 재정 일원화 제대로 됐겠어요?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 개혁에 가면 또 다음 개혁에서도 재정 일원화, 다음 개혁에서도 재정 일원화. 이 재정 일원화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개혁이야. 첫 번째 개혁이니까 아직은 뭔가 새로운 기관을 굳이 만들 그런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존의 조선에 존재하던 6조 중에 하나, 호조를 중심으로 재정을 일원화하자고 하는데 뒤에 개혁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서양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조선의 돈 관리를 하는 기관들이 새로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각 개혁별로 재정을 어디에서 한 곳에서 관리하자 할 때 그 기관 이름이 달라. 그래서 이 기관 이름을 보면 똑같은 재정 일원화라 해도 이걸 갑신정변에서 재정을 뭉치자고 했는지 다른 개혁에서 재정을 일원하자고 했는지 티가 나거든. 그래서 이 기관 이름을 같이 아셔야 돼요. 갑신정변은 호조에서 재정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를 원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제도들을 이제 개선을 했어요. 업그레이드 한단 말이야. 앞으로 이러한 제도 개혁, 법을 발표할 때는 어디서 할 것이냐? 마지막 13조. 의정부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 조선의 기존 시스템 잘 봐봐요. 뭔가 나라 제도를 결정할 때, 법을 만들 때, 물론 신하들이 건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래, 이 법 만들어라. 명령이다. 누가 합니까? 원래는 국왕이 하던 일이거든. 조선은 왕이 원래 모든 권력을 가지고 국왕 명령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13조를 보면 명령이 아니에요. 의정부라는 기관에서 법령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 즉 국왕의 명령보다는 의정부라는 기관에서 만든 법을 중요시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나라에 왕이 있으나 왕보다 더 중요한 건 법이라는 거야. 이 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도 아닙니까? 왕, 군주가 있지만 법에 입각해서 나라를 다스리겠어. 그치, 서양의 영향을 받은 거야. 입헌군주제입니다. 자, 드라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실은 아직까지 우리는 완전한 그런 민주국가로 가기에는, 그러니까 민중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기에는 첫 번째 개혁이니까 어색하거든. 왕이란 건 있어 주셔야 돼요. 왕이 없는 세상은 아직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어,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왕이 그대로 기존처럼 나라를 다스리면 그건 근대개혁 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이제는 이제 조금씩 민주적인 형태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근대개혁 운동이라면. 그러다 보니까 앞에 드라마 대사에도 나왔지만 왕은 있지만 그 힘은 빼오는 거야. 그리고 이 급진계파가 개혁하기 좋게끔 민중에 어울리는 개혁을 하게끔 그걸 위해서 실시한 제도 입헌군주제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도 앞의 내용이지만 특히 이 부분 입헌군주제를 봤을 때 갑신정변이란 운동이 근대로 나아가려고 했던 개혁운동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갑신정변이란 사건을 정의를 할 때 근대국가, 근대개혁 건설을 목표로 했던 최초, 첫 번째 정치개혁 운동이다 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